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 영조는 왜 끝내 외로웠을까요? 나폴레옹은 왜 모두를 잊었을까요? 광해군은 정말 폭군이었을까요?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 권력, 배신, 몰락.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 권력의 그림자. 30편의 다큐 시리즈로 인간의 욕망과 두려움을 해석합니다. 역사비사.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승자의 기록 뒤편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1794년 7월 28일 파리의 공기가 무척이나 눅눅했던 어느 여름날입니다. 광장에는 이미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죠. 네, 다들 숨을 죽이고 그 끔찍한 나무 구조물, 기요틴 앞을 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맞아요. 누군가는 막 분노에 차서, 또 누군가는 그저 자신이 저기에 끌려가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품은 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군중 앞에 한 남자가 섭니다. 바로 그 피투성이의 남자 말이죠. 네, 턱이 산산조각이 나서 피가 엉겨붙은 붕대를 칭칭 감은 채 고통 속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내뱉지 못하는 남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 시민들로부터 혁명의 양심이라 불렸던 그 사람, 막시밀량 로베스피에르입니다. 참 그 장면 자체가 역사의 가장 귀괴한 아이러니죠. 도덕이 없는 권력은 타락할 뿐이라고 열변을 토하던 사람이 결국 가장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되었으니까요. 그렇죠. 도대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전체가 그 완벽한 도덕이었던 사람이 어쩌다 자신이 만든 단두대의 칼날에 목을 내어주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단순히 피비린내 나는 과거의 폭동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은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심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의 심리와 권력 구조의 치명적인 결함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원칙을 너무나도 칼같이 지켜서 단 1cm의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깐깐한 분들 본 적 있으신가요? 곁에 있으면 정말 숨 막히는 스타일이죠. 네, 오늘 이야기는 그 숨막히는 완벽함이 무소불위의 국가 권력과 만났을 때 벌어지는 비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단두대에 선 저 남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원래부터 막 사람 배기를 즐기는 맹수 같은 성격이었나요? 사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어요. 혁명 이전의 로베스피에르는 프랑스 북부 아라스라는 아주 작은 지역 출신의 조용하고 검소한 변호사였습니다. 아, 권력을 좇는 화려한 군인이나 돈 많은 귀족이 아니었군요. 네, 전혀 아니었죠. 말수가 되게 적었고 사치나 허영을 그 무엇보다 경멸했습니다. 옷차림도 항상 단정했고 자기 자신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엄격했어요. 당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청렴결백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와, 청렴결백한 자요? 한마디로 청렴이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빚어놓은 거네요. 맞습니다. 단 이론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약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깐깐한 시민단체 활동가나 감사관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당시 프랑스 사회가 도대체 얼마나 썩어 있었길래 이런 무결점의 캐릭터가 대중의 엄청난 지지를 얻었던 건가요? 그 당시 구체제, 즉 앙시엥 레짐은 밑바닥부터 골마 있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진짜 한 푼도 안 내면서 엄청난 부를 누렸고요. 관직은 그냥 돈으로 사고 팔렸어요. 매관매직이 일상이었군요. 그렇죠. 평민들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뼈 빠지게 일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게 부패하고 돈으로 거래되던 사회에서 단 1프랑의 뇌물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 청년 변호사의 등장은 충격적일 정도로 신선했던 겁니다. 듣기만 해도 대중들이 왜 열광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1789년에 혁명이 터졌을 때 로베스피에르는 이걸 단순한 정권 교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왕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그냥 다른 누군가가 앉는 게 아니라 인간 사회 전체를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재건하는 작업이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도덕적 사회 재건이라 머릿속으로 그리는 철학이나 이상은 참 완벽합니다. 부패가 완전히 사라진 도덕의 공화국,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네,
이상은 아주 숭고했죠. 하지만 인간 사회라는 게 100% 선과 악으로 딱 나뉘지가 않잖아요.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회색지대도 존재하는 법인데 이렇게 무결점만을 요구하는 리더가 그 복잡한 국가를 도대체 어떻게 이끌 수 있었던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아름다운 철학과 피비린내 나는 현실의 끔찍한 충돌이 시작됩니다. 혁명은 결코 책에 적힌 대로 얌전하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현실은 시궁창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네, 1792년이 넘어가면서 프랑스는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처합니다. 빵값은 미친 듯이 폭등해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고요. 농촌 곳곳에서는 혁명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란이 터져나옵니다. 와, 내부 상황만으로도 최악인데 외부 상황도 심각했죠. 맞습니다. 국경 밖에서는 프랑스의 이 위험한 혁명의 불길이 자기들 나라로 번질까봐 두려워했던 유럽의 군주국들, 그러니까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이 쳐들어오려고 군대를 몰고 오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안에서는 배고프다고 폭동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군대가 쳐들어오고 그야말로 국가가 붕괴하기 직전의 비상사태네요. 한가롭게 철학을 논할 여유가 없었겠어요. 네, 혁명이 이상적인 설계 단계에서 피 튀기는 생존의 단계로 넘어간 거죠.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로베스피에르는 공안위원회라는 비상기구를 가동합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안전을 지켜줄 것 같은 부드러운 위원회 같은데요. 이름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아주 소수의 인원이 사법, 행정, 군사 등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독점한 무소불위의 전신내각이었어요. 권력이 한 곳으로 완전 집중되었군요. 네, 이 시점부터 로베스피에르에게 타협은 유연함이 아니라 부패의 시작이자 혁명에 대한 배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스스로를 병든 프랑스를 살려내기 위해 아주 독한 수술을 감행하는 외과의사라고 여겼을 겁니다. 환자를 살리려면 썩은 부위를 가차없이 도려내야 한다. 뭐 이런 논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숙청이라는 칼을 드는 것을 완전히 정당화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공포 정치의 서막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런 비상 권력이라는 건 항상 처음에 위기 극복을 위해 잠깐만 쓰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일상이 되어버리죠. 네, 항상 그런 식이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소름 돋았던 대목이 있어요. 처음에는 명백한 스파이나 무기를 든 반역자들만 단두대로 보냈겠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반역자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쭉 늘어납니다. 혐의자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을 만들었죠. 네, 무려 혁명의 열정이 부족해 보이는 자, 심지어 침묵하는 자까지 의심하고 처형하게 되잖아요. 이건 단순한 범죄 처벌이 아니라 국가가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이나 감정까지 검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가 인간의 감정을 범죄화한 아주 끔찍한 사례죠. 예를 들어서 이웃이 혁명가를 부를 때 표정이 충분히 밝지 않다. 이것만으로도 고발당해서 단두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와, 표정이 안 밝다고 단두대 행위라니 진짜 미친 세상이네요. 과학의 흑백 논리로만 보니까 나와 의견이 다른 반대자는 대화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악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소셜미디어의 캔슬 컬처, 극단판 같아요. 지금은 그냥 언프렌드하거나 차단하는 수준이지만 그때는 오프라인에서 사람 목을 진짜로 썰어서 물리적으로 삭제해버렸으니까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삭제 과정은 갈수록 더 무자비해졌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어도 그저 혁명에 미지근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기요틴의 이슬로 사라져야 했어요. 그럼 그런 체제 아래에서 시민들이 과연 진심으로 혁명을 지지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저 단두대에 끌려가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입을 꽉 다물고 침묵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로베스피에르는 그 지독한 두려움 위에 세워진 억눌린 침묵을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동의라고 완벽하게 착각해버렸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침묵을 동의로 착각하다니 정말 무서운 체제네요. 그렇게 외부의 적을 향해 뽑았던 칼이 갈수록 자기 내부를 향하게 되잖아요. 여기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로베스피에르의 최후를 비교해보면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 두 사람의 대주가 또 엄청난 관전 포인트죠. 청취자 여러분도 마리 앙투아네트가 처형당한 장면은 잘 아실 겁니다. 그녀는 엄청난 사치와 오만이라는 아주 극단적인 세속적 욕망 때문에 대중의 미움을 받아 몰락했잖아요. 네, 구체제의 부패와 탐욕의 상징으로서 처형당한 거죠. 근데 반대로 로베스피에르는 지나친 금욕과 타협 없는 도덕적 순수성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죽었어요. 한 사람은 끝없는 탐욕 때문에 죽고 다른 한 사람은 숨막히는 순수성 때문에 죽고 완전히 극과 극인데 둘 다 시대가 감당할 수 없는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게 정말 역사의 씁쓸한 아이러니입니다. 그 대비가 프랑스 혁명 역사를 아주 예리하게 관통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러니는 혁명이 자기 진영 내부를 파먹어 들어가는
숙청 과정에서 더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를 죽이고도 혁명의 피바람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자기 동지들마저 심판대에 올리기 시작하죠. 네, 공포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 정치의 톱니바퀴는 한 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법을 모릅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먼저 자기보다 더 과격하게 피를 요구하는 극좌파 에베르파를 숙청합니다. 혁명을 통제불능으로 만든다는 게 이유였죠. 너무 과격하다고 치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는 반대로 이제 피를 그만 흘리고 관용을 베풀자고 주장하던 온건파들을 겨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타겟에는 혁명 초기의 위대한 영웅이었던 당통과 대중에게 혁명의 불씨를 지폈던 로베스피에르의 가장 절친한 친구 카미유 데물렌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세상에 자기 절친까지 단두대로 보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친구를 죽일 때 막 인간적인 고뇌나 망설임 같은 건 없었나요? 여기서 우리는 프레리알 22일법이라는 악명 높은 재판 시스템을 봐야 합니다. 이 법은 재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답시고 변호인의 조력권과 증인 채택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변호사도 없고 증인도 없다고요? 그럼 재판을 어떻게 합니까? 물적 증거가 없어도 배심원들의 도덕적 심증만으로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만들었죠. 판결은 오직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무죄 아니면 사형. 재판이 법적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 순수성을 테스트하는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건 재판이 아니라 그냥 마음먹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극단으로 치달을 때 본인 스스로 내가 좀 너무 멀리 온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안 해봤을까로. 그게 바로 로베스피에르가 빠진 가장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돈도 밝히지 않고 사치도 안 하고 권력을 사유할 마음도 없다. 고로 내가 내리는 모든 판단은 완벽하게 사심 없는 공공선이다. 와, 내가 사심이 없으니 내가 곧 공공의 선이다. 이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보통의 권력자들은 자신의 탐욕이나 이익을 챙기려다 타락합니다. 대중도 그걸 눈치채기 때문에 저항할 명분이 뚜렷해요. 하지만 로베스피에르는 달랐습니다. 자기 정의로움에 취해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절대적인 정의이자 무결점이니까 나와 조금이라도 속도가 다르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혁명을 부패시키는 악으로 보였던 겁니다. 이 논리 앞에서는 어떤 토론도 비판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겠네요. 나를 비판하면 곧 정의를 비판하는 게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과격하다고 쳐내고 온건하다고 쳐내면 결국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안 남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는 갈수록 누가 더 순수한가를 가려내는 감별사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순수성의 기준이라는 건 끝없이 좁아지기 마련이거든요. 급기야 1794년 여름이 되자 로베스피에르는 거의 초현실적인 지경에 이릅니다. 대체 무슨 일까지 벌인 건가요? 그는 최고 존재 숭배라는 아주 기괴한 국가 종교 축제를 주도합니다. 파리 한가운데에 종이로 만든 거대한 인공산을 세워놓고 자기는 하늘색 코트를 입은 채 마치 신성한 예언자처럼 그 산 위에서 내려오는 퍼포먼스를 벌였어요. 네, 하늘색 코트를 입고 인공산에서 내려온다고요. 완전 사이비 교주가 따로 없네요. 그걸 지켜보던 다른 정치인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느꼈죠. 당통도 죽고 대물랭도 죽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반신반인의 절대적인 심판자가 된다면 그 다음 단두대 차례는 무조건 나겠구나. 이런 패닉이 의회를 휩쓸게 됩니다. 그 공포심이 엄청났겠어요. 저는 당시 의회 상황을 멕시칸 스탠드오프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수백 명의 의원들이 좁은 방에서 서로의 이마에 총구를 겨누고 덜덜 떨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모두가 서로를 너무 불신한 나머지 먼저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눈치 게임처럼 서로 눈치만 보며 벌벌 떨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데 결국 그 팽팽한 두려움의 균형이 깨지고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기잖아요. 이른바 테르미도르 반동.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로베스피에르 본인이 의회에서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연단에 올라가서 아직 우리 내부에 숙청해야 할 부패한 반역자들의 명단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명단을 공개했나요? 아니요. 이름들을 공개하지 않고 쓱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의회 전체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진 거죠.
저 명단에 내 이름이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요. 와, 사람 피를 말리는 방식이네요. 존경과 신뢰로 묶인 연대는 위기가 오면 서로를 지켜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직 두려움으로 유지되던 권력은 이러다가 내가 먼저 죽겠다는 본능적 생존 욕구가 터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버리거든요. 결국 의원들은 살기 위해 단합했고 그 다음날 로베스피에르를 전격적으로 체포해버립니다. 완벽한 도덕성이 아니라 가장 원초적인 생존 본능이 그 무결점의 권력을 무너뜨렸네요. 그렇게 체포된 로베스피에르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 한 편의 영화처럼 처참하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 평생을 총칼이 아니라 정연한 말, 그 도덕과 정의를 설파하는 입으로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 뛰어난 웅변술 하나로 수백 수천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그런데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에 맞아 턱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어요. 자살 시도였는지 누군가 쏜 건지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요. 단두대에 오르기 전날 밤 그 달변가가 턱이 부서져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마지막 연설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와 붕대로 입이 틀어막힌 침묵 속에서 마차를 타고 끌려갔어요. 평생 정의의 언어로 타인을 심판하던 자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발언권을 잃고 침묵 속에서 죽어갔다는 사실. 이거 자체가 공포정치의 자가당착을 보여주는 완벽하고도 끔찍한 은유죠. 진짜 무서운 역사의 복수네요. 자신의 목을 친 그 칼날이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갈아 놓았던 혁명의 칼날이었잖아요. 네, 자신이 맞는 시스템에 자신이 먹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순수성의 시대가 그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프랑스 역사가 아주 묘한 방향으로 꺾이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도덕성 검증에 지쳐버린 대중이 결국 나폴레옹이라는 군사 지도자를 선택하게 되죠. 맞습니다. 왜 나폴레옹이 이 시점에 시대의 해답처럼 떠올랐는지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수년 동안 끊임없는 숙청과 감시, 언제 내 이웃의 고발로 단두대에 끌려갈지 모른다는 공포를 겪으면서 프랑스 사회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감이 엄청났겠는데요. 혁명 초기에는 다들 눈에 불을 켜고 누가 더 순수하고 도덕적으로 옳은가를 따졌습니다. 하지만 핏바람이 한바탕 휩쓸고 가니까 이제는 누가 옳은지 모르겠고 그냥 제발 아무나 이 끝없는 혼란을 좀 끝내달라고 간절히 원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출근하는데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서로 너 오늘 표정이 왜 안 좋냐? 네 행동이 우리 회사의 완벽한 도덕성에 100% 부합하냐면서 꼬투리 잡고 사상 검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도 진짜 퇴사하고 싶네요. 그렇죠. 너무 피곤해서 미쳐버릴 겁니다. 차라리 도덕성은 좀 덜 따지더라도 그냥 룰을 확실히 정해주고 쓸데없는 검열로 피말리게 하지 않은 강압적인 보스를 따르고 싶어지는 게 사람 마음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친 대중의 심리를 파고든 게 나폴레옹입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순수성을 명분으로 권력을 휘둘렀다면 나폴레옹은 안정과 질서를 명분으로 독재를 했죠. 완벽만을 강요하던 그 숭고한 이상주의가 역설적으로 어떻게 강압적인 지배자로 부르게 되었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입니다. 가장 순수한 이상으로 출달했던 혁명이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하는 살인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단순한 사이코패스도 거룩한 순교자도 아니었죠. 그는 인간의 이상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얼마나 파괴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거울 같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건 서로 다른 결점을 가진 불완전한 사람들이 어떻게든 부대끼며 타협해 나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국가 전체를 순수함만 골라내는 거대한 사상감별기로 만들려 했으니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잣대가 얼마나 유연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스마트폰으로 소셜미디어나 뉴스 댓글창에서 비슷한 풍경을 자주 봅니다. 누군가의 아주 작은 실수나 결점을 찾아내서 완벽한 도덕적 잣대로 심판하고 매장하는 캔슬 컬처 말이죠. 네, 익명성 뒤에 숨어서 쉽게 남을 단죄하곤 하죠. 오늘날 우리가 누군가를 소셜미디어에서 지워버리는 이 방식이 1794년 로베스피에르가 군림하던 파리의 광장과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티 없이 맑은 순수성만을 강요하며 숨통을 조이는 사회와 실수투성이지만 서로의 불완전함을 용인하고 타협할 줄 아는 사회. 여러분은 어느 쪽이 진정으로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네요. 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일상 속 내 모니터 뒤에 보이지 않는 작은 단두대를 세워놓고 남의 흠결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덕의 칼날에 턱이 부서진 채 침묵해야 했던 남자의 비극을 기억하면서요. 오늘 다뤄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시야를 넓혀줄 새롭고 깊이 있는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 승자의 기록 뒤에 가려진 진실의 강물 이제야 깨어나는 소리 찬란한 역사의 장막 아래 잊힌 이야기들이 숨쉬네 시간을 넘어 영원히